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 촬영 강의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제 8회차 마지막 강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복해서 재차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쪽지로 궁금사항, 의문점이 있을 때 물어오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쪽지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로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과학과 철학을 포함한 서양의 학문은 증명과 논증된 진리체계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런데 증명과 논증된 진리체계로서의 서양의 방법론이 가질 수 있는 한계와 문제점은 없을까? 왜냐하면 학문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라고 추구를 해왔었는데 우리 동양인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양인들 스스로의 반성과 비판 작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획체시키고 새로운 이론과 지식체계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학문 방법론을 배워가지고 학문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한번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 가면서 학문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체적인 학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구체적으로 서양 학문 방법론의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못 다루지만 그래도 대략은 간략하게나마 좀 구체성을 지니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양의 학문 방법론이 있었는데 동양에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려고 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는 못 다루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시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우리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학문, 방법론은 학문의 태도와 방법은 나아가서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상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서양 학문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듯이 서양의 학문 크게 먼저 과학을 본다면 증명된 이론체계라고 그랬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 실험과 관찰은 여러분이 경험 세계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아마 이런 입장 속에서 과학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 철학자들, 특히 그 중에
파이어벤트라는 철학자가 있어. 과학 철학자가. 파이어벤트는 우리 과학 분야에서도 실험과 관찰을 할 때 실험과 관찰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마냥 객관적인 게 아니라 항상 이 실험과 관찰하는 실험의 도구와 이론도 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에서 과학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그들이 사용했었던 방법들, 중세, 근세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시 근세 이후에 현미경과 망원경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과학에서 각 시대마다 실험과 관찰의 도구가 달라짐으로써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들도 그 양상이 달라지지요. 이렇게 과학에서 증명하기에 하는 실험과 관찰, 그리고 그 실험과 관찰할 때 도구로 쓰이는 도구들만이 아니라 이론들마저도 시대의 산물이자 그 시대의 지식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냥 마냥 과학의 이론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반드시 아니다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여지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작품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학하는 친구들은 필독서예요. 특히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과학의 이론들마저도 각 시대마다 패러다임, 실험과 관찰을 하기 배경으로서 과학적 실험과 관찰 활동을 하기 위한 그 활동 뒤에 지식의 체계가 시대마다 백그라운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시대가 달려가면서 그 지식 체계, 지식 패러다임이 혁명을 통해서 변화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좀 못 믿고 혼자 하시죠. 그러면 조금 실생활로 와가지고 두 번째 예로 원근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서양의 해화사에서 원근법이 나옴으로써 획기적인 서양의 미술사가 변화를 하죠. 그런데 이 원근법이 나기 전에 사실주의,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태나 사물을 정확히 그린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눈앞에 있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그리면 그 반짝이는 눈동자 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털을 마치 하나 둘 있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털을 다 그릴 수 있듯이 세밀하게 큰 털을 그렸었죠. 근데 원근법이 서양 미술사에 도입이 되면서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정확성을 기한다고 정확성만을 염두에 두면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원근법을 고려하지 않고 10m 밖에 내지는 1km 밖에 있는 1km 우리로부터 1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그린다고 합시다. 근데 1km 밖에 있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그릴 때 정확히 그린다는 것이 혹시 1km 밖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큰 고양이나 큰 강아지가 아니면 안 보일 수도 있죠. 잘하면 몇 개의 점 내지는 한 개의 점으로 거리가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린다고 1km 밖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10리 밖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바로 눈앞에 있는 1m 밖에 있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그리듯이 그린다면, 그래서 눈동자에 반영이 된 사물 상과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털의 숫자를 그대로 그린다면 그게 과연 정확할까요? 그렇게 그리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현미경이 있다 할지라도 과학의 세계에서, 특별히 과학의 세계에서도 특별히 요구하는 분야에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세계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인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본 정확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정확하다,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다 할 때 정확하다는 의미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학에서 정확성, 객관성이라는 것. 혹시 과학에서 이 정확성, 나아가서 객관성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실험하고 관찰하는 자의 이치에서 그가 자폐화하는, 다른 표현을 하면 조건적인 의미에서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이치에서, 다른 사람의 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각도에서는 A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묘사했다 할지라도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확하다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에서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과학의 진리들은, 그래서 과학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기준들은 과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인지. 또 하나의 예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천동설.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 행성의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 지동설을 지금은 진리처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지역이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근데 지동설의 입장을 진리로 알고는 우리 입장에서 해가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진다 라는 표현이 과연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지동설을 아는 입장에서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면 마치 나는 움직이지 않고 지구에 있는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해가 지구를 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역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럼 우리가 지동설을 모르기 때문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럼 지동설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지동설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이야기는 곤란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천동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격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동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의미, 말이 실제에 부합하고 참인 것처럼 알고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학문에서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용납이 안 되겠지요. 자, 그러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술하기, 묘사하기에 과연 과학의 실험과 관찰하는 도구, 이 21세기의 산문들만을 가지고서 묘사하는 게 과연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조건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1세기에서 사용하는 과학 도구들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것만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이다. 만약에 과학이 더 발전해서 현미경과 망원경이 좀 더 고도로 발전해서 또 다르게 우리가 실험과 관찰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한편으로 철학은 논증된 진리 체계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과학에서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서 논증을 하죠. 아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어와 논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특히 인문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계열 쪽에서는 언어와 논리를 통해서 학문 활동을 해갑니다. 그럼 이 언어와 논리의 한계와 문제, 언어와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성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제 강의를 쭉 들어오셨다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는 논리라 하면 선언적이고 초월적이어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논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양의 학문사를 보았더니 끊임없이 마치 과학에서 과학혁명이 이루어지듯이 논리의 변천사가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지는 3단 논법을 위주로 하는 형식논리, 헤겔과 막스의 변증법,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의 차이와 차이논리, 영미 쪽에서의 퍼지의 논리, 또 한편으로 제가 소개 올렸던 동양의 중도사회와 논리들, 이 형식논리의 근간인 동일성의 원리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해왔다. 또 한편으로 이 언어에 있어서 이전에 전통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는 언어란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용어, 낱말, 개념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대응하는, 상응하는 사물이나 사태가 있다. 그래서 1대1로 대응한다. 그래서 1대1로 잘 대응할 때 그때야말로 진리다. 요를 진리 대응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고, 정수명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고 하니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진리 대응설을 오늘날 언어학자들이나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서 이 언어가 사물과 사태에 그대로 1대1 대응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는 현대의 언어 철학의 대가인 영미 쪽에 비트겐슈타인을 들 수 있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와 호기로 크게 나누어지는 전기의 트락타투스에서 이 언어가 지시하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과 1대1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리 대응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진리 대응설 후기에 철학적 탐구, 그 대표적인 저서인 탐구에서 언어의 화용론적 입장으로 언어 철학적 입장이 전환이 되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언어의 의미는 언어가
어떤 사태나 사물을 1대1로 대응해서 진리값을 갖는 게 아니라 언어의 문법, 다른 말로 해서 그 언어가 쓰이고 있는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비트겐슈타인 철학자는 사실은 20세기, 오늘날 21세기의 영미 철학에서 슈퍼스타 중에서도 슈퍼스타인, 영미 철학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꼴인 사람입니다. 영웅이에요. 영웅도 그런 보통 영웅이 없어.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 대응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언어 철학자들을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 올려서 좀 아쉽습니다. 좌우지간 비트겐슈타인은 비단 또 영미 철학에만 국한된 철학자가 아니에요. 비트겐슈타인의 그런 입장들은 세계 철학계에서 일정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공유하는 언어 철학적 입장입니다. 그의 화용론은. 자, 증명과 논증된 진리 체계로서 과학과 철학을 포함한 서양의 학문이 가질 수 있는 한계와 또 문제점이 빚어지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는 사실 이 실험과 관찰의 방법, 언어와 논리에 대한 철학적 사유들이 서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양의 사상가들, 철학자들은, 사상가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은 실험과 관찰을 할 줄 몰라서 언어와 논리의 중요성을 몰라서 서양인들처럼 발달을 시키지 못했느냐. 동양에서는 다른 언어와 논리에 대한 사유를 하고 다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양에서는 일찍이 2000여 년 이전에 이미 언어와 논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다른 방법을, 학문하는 다른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올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동양의 사상, 철학하면 유가도가 불가인데, 유가도가 불가의 입장에서 제가 소개 올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 전공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심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양의 유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유가도 너무 넓으니까 우리하고 그나마 가까운,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아본다면 조선의 성리학이 송나라, 중국의 명나라의 영향을 통해서 발전한 학문이야. 그러면 특히 이 중국의 송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때 신유학을. 이 송명리학에선 주경법이란 주로 경전과 같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 이 주경법에 대립하는 주정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정법은 무엇이냐? 학문 방법론으로서 이 주정법은 언어와 책, 언서를 댈 수 있으면 깊이 거리를 두고서 자아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사유를 하고 진리를 찾아고 학문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른 때 같으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강의를 마쳐야 될 시간일 텐데, 오늘은 조금 연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노자 선생과 장자 선생이 있어요. 장자 선생의 장자의 책을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구별하고 판별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이런 차별을 잇는 방법으로서 장자는 내편, 외편, 자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편에 나오는 내편의 대종사 표현에 나오는 공자 선생이 예뻐했던 아내, 그러니까 공자 선생의 제자 아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 자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망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어느 날 공자 선생이 자기 제자 아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부는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자 선생이 아내에게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대답을 하기를 저는 자망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뭔 말인지 여기까지 잘 모르겠죠. 자망이 함어를 아는 친구들은 조금 추론을 해볼 수 있겠지만, 자, 제자 아내의 대답을 듣고 공자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공자 선생님이 묻습니다. 자망을 했다고? 아니, 자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랬더니 아내가 공자 선생님께 이렇게 답을 올립니다. 팔다리와 몸을 벗어나고, 우리 인간은 서양식으로 하면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팔다리, 육체를 벗어나 의식하지 않고 총명을 물리쳐 없애며,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의식작용, 무엇을 구별하고 판별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의식작용들을 물리쳐 없애며 형체를 떠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물들을 구별하고 판별하는 그런 형상들의 집착들을 떠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버리고, 아니 공부를 하면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지식을 버려야 되는데 무슨 말인고 지식을 버린다는 말을 봅시다. 자기가 배워왔던 지식마저도 내려놓아서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 대도 다 내려놓고서 하나로 있음의 상태를 볼 때 제가 우리 동양에서는 하나 내지는 대를 쓴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의 대예요. 대도와 같아지는 것. 그래서 자연의 순리가 하나가 됨을 자망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스승 공자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다시 아내의 말을. 팔다리와 몸, 육체를 떠나 의식작용도 구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유의 틀들도 내려놔. 우리가 구별하고 판별하는 사물의 형상들도 꼭 그렇다고 하는 고집을 내려놔. 내가 배웠던, 내가 공부했던 지식, 이론 체계마저도 절대적이라고 하는 입장들을 내려놓고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이 실제 세계, 자연의 세계에 도가 있다면 그 대도와 하나가 된다. 그를 살피는 바가 바로 자망이다.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사태 그 자체에 대하여 언어와 논리라고 한다면 질대응설적인 자, 동일성의 원리를 따르는 형식 논리만을 고집하지 않고서 살피는 방법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망은 자기와 자기의 생각, 내가 있다는 것을 버리고 하는 명상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망심의 단계에 이르는 경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육신도 떠나고 의식작용도 내려놓고 형체도 떠나고 배웠던 지식도 다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서양의 근세의 로크의 더블 화사 백지 상태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혹은 절대 무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주의 깊게 들은 친구들은 아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자망, 망심의 단계에 이르는 이 자망의 상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가 아니라 이전에 가졌던 지식들, 우리 몸뚱아리들, 의식들을 갖다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서 절대 무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절대 무지의 상태가 아니라 전에 가졌던 지식, 우리가 구별하고 판별하고 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집착들, 그것만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다는 지식들을 내려놓으에 도달할 수 있는 무지가 아니라 비지, 비지의 상태로서 또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부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지. 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좀 떠오르죠? 떠오르시죠? 자, 이래서 이 장자 선생님이 말하는 자망을 우리가 다시 오늘날의 표현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사전의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전공을 불문하고 상대화하고 조건화해서 살피려는 태도가 배어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유가, 도가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불가 입장에서도 많은 학문 방법, 수행 방법이 있지만 우리 전통 불교 문화와 관련된 선불교의 수행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불교의 수행을 하는 제1 원칙은 불림 문자예요.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주저리 떠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면 별로 좋게 봐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아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 선불교의 수행의 방법은 문자와 논리를 떠나 수행하는, 우리 한자로는 삼매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사마타, 네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들을 다 중지시켜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중지시켜라. 지, 자, 이 그칠지 아닙니까? 일단 네가 알고 있는 것들, 너의 선입관과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서 비마음의 상태로서 관찰하라. 이 관, 사마타 비파사나. 여러분들이 이 지관이라는 말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면서 지관법이니 관심법이니 라는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삶의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친구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친구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것만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는 항상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 상과 이미지와 지식들을 상대와 조건화해서 볼 수 있는 삶의 태도와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동양의 학문의 태도와 방법을 돌이켜봤을 때.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소개하고자 한 내용은 일정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학기 동정선 강의를 통해서 학문으로서 철학은 하나의 논증된 진리체계이다 라고 서양에서 상식적으로, 서양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철학이라는 학문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소개 올렸던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비철학을 이야기하는 나우엘은 논증된 진리체계라는 학문, 철학의 규정마저도 반성하고 비판하면서 서양의 학문 방법론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철학은 철학이 원리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마저도 스스로 비판하는 학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우엘의 비철학 같은 경우에는 철학이 2000년이 넘게 이어져 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마저도 비판적으로 반성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학문 방법론으로서 동양의 이러한 학문의 방법, 학문의 태도와 방법, 그리고 서양의 학문, 특히 이 나우엘의 비철학적인 태도와 방법을 접목시켜서 중도학이라는 학문의 방법론을 구상하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나의 지식과 입장들을 주거나 상대화해서 보는 그런 중도적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대학 이후에는, 대학 생활 이후에는 일상인으로서 아마 여러분들의 긴 인생의 여정을 아마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문을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법은 어떻게 정립을 해 가야 될지, 자,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는데 이번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